또 한 달 만에 뵙네요. 올해 2022년 3월 거의 마지막 날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 UNC 자리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진짜 빠릅니다. 네. 뭐 앞에 내용들은 늘 이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 또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 강남의 서비스를 해외에서는 캐치프레이즈로 해외에 계시는 교민분들 대상으로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중개 대리, 투자자문 네, 많은 분들도 이제 연락 주시고 계셔서 성심성의껏 저희가 다 현장 뛰어다니면서 뭐 매물들을 저희가 뭐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 대리로 뭐 계약 체결하는 경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프라이빗 자산관리 회사로 계속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고요. 뒤에 설명드리면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 저희 뉴욕 지사 런칭을 이제 실제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랑 지금 협력사로 있는 컬처 베이팅 센터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뭐 그런 플랫폼 회사인데 대표님께서 이제 미국 뉴욕에서 이제 다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인맥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랑 업무 제휴 협약하고 지금 이제 뉴욕에 가 계세요. 이번 주부터 저희 UNC 쪽 홍보도 하시고 뭐 다양한 네트워크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 SNS나 개인적인 미팅을 통해서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네. 지사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UNC 안에서도 지금 미중 경쟁이 시작된 것이냐. 아, 그렇죠. 네, 이제 아, 뭐 어떻게 보면 뭐 경쟁일 수도 있고 뭐 이제 UNC로 보면 한국과 이제 중국과 미국 이제 가장 중요한 나라 3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 저는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께도 네. 중국 자산 관리의 기회를 한번 제가 제공해 드리겠다. 뭐 이런 저도 제 꿈을 충분히 가지고 또 있습니다. 가능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제 뭐 미국의 그런 자산 투자를 저희가 지금 스터디 또는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예. 뭐 어쨌든 다양한 고객분들을 저희가 접점을 해서 뭐 협력하고 있으니까 한, 중, 미 이제 곳곳의 자산들을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하면서 크로스 예.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국 것도 알겠습니다. 미국에 소개할 수 있게 네네, 그럼요.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저희도. 네네. 뭐 사실 저희가 지금 홍보 영상을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말씀드렸던 서울 강남의 서비스 해외에서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에서 저희가 어떤 회사고 어떤 목적을 갖고 서비스를 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한 1분 30초짜리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뭐 아마 화면 저희 공유가 쪽에서 지금 그러니까 화면은 없어졌습니다. 잘 보이신다고 하는데 어,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틀어보고 만약에 안 들리면은 그냥 따로 제가 링크를 채팅창에다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보이시나요? 지금 저기 UNC 유튜브 화면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 자체 예, 보입니다. 유튜브 화면이고요. 이제 여기에 뭐 저희 뭐 의뢰받은 매물들, 뭐 현장 다닌 그런 영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다 업로드를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 좀 현장 영상들을 많이 강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동안 인력적인 부분, 뭐 시간적인 부분 다 겹쳐 있어가지고 못 해왔었었는데 인력 보충도 얼마 전에 했고 또 다양한 매물들 저희가 좀 많이 의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저희 플랫폼 안에다가 누적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예. 가장 최근에 지금 올린 영상인데 이미 조회수가 좀 있네요. 지금 보니까. 화면 보이세요? 네, 화면 보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면은 보이면서 소리가 이렇게 약간 끊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일단 뭐 사실 그런 영상은 좀 끊긴다고 하니까 예. 아니 이거를 그 링크를 저희 채팅방에 네, 공유를 링크를 해주셔도 제가 될까요? 공유를 드릴게요. 예, 예. 잠시만요. 멈춰 보세요. 영상을 멈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유 일단 잠깐 멈췄고요. 근데 음악이 계속 음악이 이제 안 들리네. 예. 네, 지금 막 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메신저로 남겨놓을게요.
뭐 어쨌든 저희 어떤 서비스 하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링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화면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네. 화면이 네. 네, 뭐 지금 계속 공지 드리고 있는데 좀 자료 준비를 좀 더 세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긴 한데 현재 그래도 준비한 저희 상황으로 봤을 때는 4월 말 전에 아마 4월 마지막 주쯤에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부동산이요. 네, 그 미국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투자 포인트, 그다음에 시장 현황들, 그다음에 저희 UNC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리모델링 사업 관련된 부분들, 네, 어떻게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지 등등도 저희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꽤 관심 있게 들으실 만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참석해서 듣겠고요. 시간 네, 되시는 분들은 뭐 주로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미국 거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투자가 아이디어가 결국 돌고 돌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먼저 사용하는 어떤 패턴을 알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 네. 되시면 꼭 스터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 해당 세미나는 또 국내에 계시는 그러니까 교민 외에도 또 이제 국내에 있는 저희 다양한 고객분들한테 사전에 공지 드리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참석 요청 드릴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 좀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저랑 배덕형 지사장 두 분이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중국 쪽 오늘 예, 순서대로 먼저 하는 게 중국 쪽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중국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중국 지사를 맡고 있는 배덕형이라고 하고요. UNC 중국 지사는 현재 칭다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 차코페페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재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재미를 붙이시면 참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중국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칭다오를 거점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광저우 쪽에 조금 더 추가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칭다오에서는 3개의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헤드쿼터는 지금 칭다오 시북구라는 곳에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참여하고 있는 곳이 고객 서비스 센터 신안구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양구라는 곳에 또 오피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거시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상황, 마지막에는 이제 기타 사항으로 3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케이스들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중국 거시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릴 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요.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는 신호를 굉장히 명확하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읽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장 2021년도 4Q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에서 주로 내세우던 그런 방향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왜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사실은 이제 시멘트 GDP라고 그래가지고 도시를 갖다가 만들면서 경제가 성장을 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가 생기면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건물도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전도 들어가고 뭐 온갖 원재료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시가 늘어날 때마다 GDP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관된 산업들이 다 늘어나고요. 이것은 정량적인 수치로는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오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높아진다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선진국은 지금 90% 이상이 도시화율이 돼 있는데 중국은 이제 62에서 63%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더 올라갈 길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부단히 이 부동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중심이 아니고 다른 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로 체질 개선을 하려고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칼을 빼들어 가지고 배를 가른 겁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부동산하고 결판을 낸 건데요. 배를 까봤더니 그 안에 암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대로 배를 덮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이 작년 4Q가 요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중앙정부 및 주요 지방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을 보면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기존의 부작용을 안고 가더라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요. 제가 지금 칭다오라는 곳에 있거든요. 칭다오의 이제 청양이라는 곳이 원래 구매 제한이 강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정신없는 사이에 구매 제한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동향이 포착이 되고요. 타이완 옆에 있는 그 후젠성이라고 있어요. 후젠. 거기에 이제 수도가 복주라는 곳이죠. 부조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제부로 모든 구매 제한이 다 철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마 현지 쪽 아는 분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겠지만요. 구매 제한이 사실상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매 제한이라는 거는 2015년부터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북경 상하이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화가 됐는데 지금 이게 점점 약화가 되고 있다. 즉 집을 사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 기조가 변했을 때 처음 올랐던 사람이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을 일단 감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중국 거시경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틀로 넣은 건 뭐냐면 공동부유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 당국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뭐냐면 공동부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시장경제라는 거는 경쟁을 극대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표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임의로 색을 넣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이 파란색 끝은 경쟁을 강조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 빨간색 끝은 분배를 강조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분배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 열심히 한 놈이나 대강한 놈이나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들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더 열심히 안 하겠다. 열심히 안 하려는 악성 경쟁이 발생을 하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가 군대에 있는 군대에서 그 물건 파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군대에 있는 그 매장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PX 말씀하시는 거죠? PX. PX. 그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PX에 가시면 PX에서 일하는 그 병사들은요, 물건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태도가 안 좋아집니다. 왜?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물건 많이 파면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더 안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약간 분배를 강조했을 때의 일명과 비슷한데요. 생산 효율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빈곤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정반대 지점에서 경쟁을 강조하는 이른바 이제 시장주의 경제를 자유방임적인 느낌으로 계속 강조를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에는 생산력이 늘어나고 효율이 증대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자 문턱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고착화가 돼버립니다. 사회가. 그러면서 요 빈자들끼리는 나 그냥 안 해버릴란다 그러면서 비효율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봐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경쟁을 강조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한 요만큼 뒤로 빼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걸 조금만 뒤로 빼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다루는 여러 가지 언론 매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여기에다가 요 끝에 완전히 저 공산주의 최첨단으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좀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요 관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공동부유라는 기조를 유지를 해야 하는 되겠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시경제를 저는 도시의 총합으로 보는 겁니다. 도시가 총합이 돼서 하나의 나라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이 거의 다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게 됩니다. 자, 중국에서 도시 등급 분류 기준이 연도별로 조금씩 변했는데요. 최근 4, 5년 정도 한번 봐보실게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요. 일선 도시 4개, 베이샹, 광산하고 4 플러스 15로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우한, 난징 쭉 해가지고 닝보, 동관, 셔양, 쿤밍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체크를 한 게 요게 15개입니다. 2020년이 되면은 요 일선 도시는 하나도 안 변해요. 베이샹, 광산이 안 변하고 요 신일선 도시가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2021년이 돼도 일선 도시 가만히 있고 신일선 도시가 조금 변해요.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민영 조사 기관 중에 GY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한 거는 일선 도시의 준일선 도시라고 보자. 라는 각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신일선 도시라고 하든 준일선 도시라고 하든 간에 이선 도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것도 역시 4 플러스 15의 관점을 갖습니다. 2022년이 들어서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있었대요. 이거 중국 정부 관방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일선 도시 4개에다가 나머지 신일선 도시 15개 포함을 해서 토탈 18개로 갖다가 그냥 일선 도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약간 주는 이런 뉘앙스를 갖다가 포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 네 도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이때까지 남한 일선 도시였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역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일선 도시의 이 정도의 어떤 스케일을 갖다가 요 나머지 도시에도 다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관점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쭉 보시면 여기 정조우라는 도시 있죠. 정조우라는 도시까지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최근 동안. 그러니까 요 베이징에서부터 정조 사이에 있는 도시들은요. 그야말로 어떤 평가 기준을 갖다 들이밀어도 도시가 상당히 괜찮다는 뜻이에요. 경쟁력. 중국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정조 밖에 닝보부터 시작하는 도시들은 기회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요 정도 각도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내용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중국에서는요. 한국의 도시개발 사례는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약간 뭐라 그러면 타산지석의 사례에 좀 가깝습니다. 조금 이제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요. 자, 한번 봐보실게요. 중국의 경제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진국의 사례를 모두 참고하면서 수립 적용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스터디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싱크탱크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한국의 사례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낸지 한번 봐보실게요.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시장주의를 활용한 아까 경쟁의 시장주의를 활용한 경쟁의 극대화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자원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을 시킨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 결과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 교육, 거주 경쟁력을 달성해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발생을 했죠. 어떤 부작용이냐? 지나친 경쟁 집중에 따라 신규 진입자의 엔트리 피를 너무 높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강원도 살던 젊은 사람인데 열심히 해서 서울 수도권에 가서 집 사서 살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도시나 경제 권역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기업들을 갖다가 세종시로 아무리 밀려고 해봤자
기업들이 안 갑니다. 정부에서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기업을 억지로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내에 정착을 위한 피로와 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고 있냐면요. 국가 내에 특정 도시나 권역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대체 및 견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시 권역을 조성해야만 장기적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울이 너무너무 커진다. 그러면 적당한 시점에 부산에다가 힘을 엄청나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광주 같은 데다가 힘을 주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세종시에다가 힘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하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기존에는 수출형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표현이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표현 안 하는데 한국에서 쓰는 거거든요. 내수 추가 경제 구조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수출은 수출대로 하면서 내수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수출만 하던 거를 일종의 외순환이나 단순환, 한 개의 순환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내수가 추가가 된 거는 쌍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권역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4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발해만 경제권이 있고요. 베이징, 텐진과 다리엔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강 삼각주 경제권이 있습니다. 이제 상하이 중심이죠. 서부 내륙 경제권이라고 청두, 종칭이 들어있는 경제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그 다음에 주강 삼각주 경제권이라고요. 광동성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는 엄청나게 큰 경제권역이 있습니다. 크기는 장강 삼각주 경제권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주강 삼각주 경제권이 그 다음으로 큰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경제의 규모가요. 자, 그러면 이 수출형 경제 구조를 할 때에 사실상 혜택을 본 데가 장강 삼각주하고 주강 삼각주입니다. 이 두 지역이 쉽게 얘기하면 수출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좋은 점도 당연히 있지만 문제점만 얘기를 한다면 연해와 내륙 간의 경제 격차가 심화가 되죠. 상하이나 광동성이나 다 연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해지는데 내륙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방과 북방 간의 경제 격차가 심해졌다. 상하이가 중국 전체로 보면 그래도 조금 장각 아래이기 때문에 남쪽에 해당을 하고요. 광동성은 뭐 대놓고 남쪽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방 간의 경제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중국이 균형 발전을 한다 그러면 향후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내수가 추가가 되는 경제 구조가 되면요. 발해만 경제권하고 서부 내륙 경제권을 발전을 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베이징 상하이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회가 분배가 되는 효과가 생기면서 또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중국 정부가 어떤 분야에 제가 지난달에 정부 투자 늘릴 거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는지 봐볼게요. 2008년, 2009년도에 SOC 사회 그 인프라 시설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짓고 뭐 고속철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투자는 잘 안 합니다. 지금 어떤 투자냐면 5G 인프라 설비,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엄청나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니까 그거 관리하는 특고합 송전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은 주로 전력 소비가 중국의 동쪽에서 일어나고요. 전력의 생산이 서쪽에서 일어납니다. 왜? 서쪽이 싸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땅덩이가 하도 크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서쪽에서 만든 전력이 동쪽으로 오는 사이에 전력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에너지가 낭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만드는 에너지가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하는 인프라가 중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특고압 송전 시설이라는 거고요. 공공 전기차 충전소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패러다임 시프트하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요거 요즘에 들으신 분들 많으세요. 동수서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수는 이제 동쪽에서 나온 데이터 이런 뜻이에요. 그 서쪽에서 이것을 데이터를 갖다가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동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갖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류하고 취합하고 이렇게도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는 데이터 관리 센터를 갖다가 서쪽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쪽에 취직 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경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쪽에 힘을 주겠다는 거고요. 상하이 방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중국이 반도체 중심으로 전 세계의 어떤 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상하이에 굉장히 메카가 되는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상하이에 죄송합니다. 그 카메라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카메라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하이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것은 이제 상하이를 맨 끝으로 해서 앞에 여러 가지 그 공급상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서플라이어들을. 그렇게 해서 이런 서플라이어들을 서쪽으로 갖다가 배치를 시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분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첫 장에서 봤던 도시 등급 분류 기준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는 공동부의 관점에서 성장이 필요한 도시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여기 있는 쿤밍. 얘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얘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쿤밍은 앞으로 베트남이랄까요? 그 동남아 경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세져야 되고요. 셔영하고 따리에는요, 진짜 동베이 분들 에게 꼭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염두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정조하고 시안 여기는 내륙형 도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부 중심의 어떤 내륙 경제를 개발시킬 때에 이 두 도시가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 서쪽으로 있는 게 총칭하고 청두고요. 자, 그다음에 장샤하고 우한은요. 우한은 사실 지금 이미 도시가 체급이 굉장히 큽니다. 우한은 거의 중국에서 지금 항저우하고 앞뒤를 다툴 정도로 도시가 규모가 커요. 코로나를 한번 겪었는데도 도시가 이렇게 경쟁력이 센 이유가 우한의 잠재력이 뛰어나다라고 우한人民 모자요 이런 뜻이 아니고 우한의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이 그거를 흡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조금 보셨으면 하고요. 지금 제가 있는 칭다오 같은 것도 앞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성장이 필요한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과 이거를 도시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첫 번째 이제 거시경제 타임에서 한번 봐봤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 내에 맞춰야 되니까 좀 서두르겠습니다. 자, 2번 주요 도시별 부동산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요,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저희가 트래킹하는 26개의 대도시 중에 가격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건 56%,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 37%, 밑에서 빨간색이 이제 하락세입니다. 보합세는 약 7%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주목하실 부분은 이제 텐진, 네, 하락세가 정말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텐진이 지금 베이징에 이어서 북방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GDP 성장률은 조금 좋았는데 부동산 쪽이 굉장히 지금 빈약합니다. GDP 관점에서 봤을 때도 칭다오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칭다오가 텐진을 꺾고 북방의 두 번째 도시가 될 가능성이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 난징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장산저우 포함되어 있는데 가격 하락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떨어지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난징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베이의 하얼빈인데요. 하얼빈의 가격 하락세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얼빈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특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번 달부터는 이제 상하이랑 베이징, 그다음에 광저우, 마지막으로 항저우까지 4개 도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지도가 베이징의 전체 구별 지도예요. 그리고 이 안에 빨간색으로 제곱미터당 현재 부동산 가격을 제가 기입을 해놨습니다. 좀 주목을 하실 부분은 이제 차오양추하고 차오양구하고 똥정구. 이 똥정추가 어디냐면 우리 자금성 있는 데가 똥정추예요. 그러니까 완전 한 가운데예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보시면 하나씩 봐보실게요. 베이징에 있는 여기 똥청하고 시청은요, 전국에서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홍콩 빼고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디엔추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하이디엔추거든요. 이 안에 베이다하고 칭화하고 뭐 렌다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교육 중심의 지역이고요. 하이디엔이 너무 비싸니까 그 바로 위에 창핑이라고 옛날에 이제 베이징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한 분들 창핑추에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조우라고 있죠. 통조우. 여기 베이징이 특이한 게요. 베이징이 저기 정부 청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베이징 시의 정부가 있고요. 하나는 중앙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시 정부가 여기 통조우로 몇 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징 가면 거기 막 근처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통조우가 상당히 그때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베이징에 있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인가 그런 게 다 이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요 밑에 이제 중국에서 제일 큰 따싱 지창이 있는 따싱이 여기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이제 차오양의 왕징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잠깐 이 관련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말을 더 빨리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열어놓은 게 어디로 갔나? 일단 천천히 하시고요. 제가 컴팩트하게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국 쪽. 그러실래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 블로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 블로그 내용이 여기 있다. 지금 블로그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예. 페페의 중국 부동산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저기 블로그인데요. 자, 한번 봐보실게요. 하이디엔추에 있는 화칭자위엔이라고 한국 분들 많이 하시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차오양추에 이제 올리브 성이라고 여기 이제 왕진 계시는 분 잘 아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 차오양추 감남성이 이거를 가격을 초월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가 이제 화칭자위엔이라고 요 옆에 우다코역, 오도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이제 한국 분들 기억이 많으세요. 베이다하고 칭화 다 이쪽에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왕징인데 그 감남성이 어디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접니다. 여기 이제 오도구역이고요. 자, 보시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차왕치 왕징인데요. 작년에 4월부터 중국 정부에서 이제 쌍검 정책을 펼치면서 쉽게 얘기해서 학군 지역의 메리트가 줄어들 것이냐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중국 부동산의 핫 이슈예요. 그런데 그 정점에 있는 데가 여기 하이디엔추입니다. 하이디엔추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왕징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당시 베이징 외곽에 만들어진 신도시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하이디엔추보다 살기가 훨씬 좋습니다. 뭐가 약하냐? 교육이 약합니다. 근데 정책 효과로 학군 지역이 만약에 메리트가 떨어진다. 그러면 왕진 같은 곳이 생활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왕진하고 비슷한 곳이 여기가 이제 샹하이에 있는 구베이라는 곳이거든요. 컨셉이 거의 같습니다, 왕진하고. 2000년대 초반에 조성된 신도시고요. 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이 역전이 일어났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왕진 쪽 가격이에요. 왕진 가격이 다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 화칭자위엔 하이디엔추에 있는 거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간란청. 요게 한국 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화정세가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다 왕징에 있는 데죠.
그래가지고 이런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북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언급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자, 베이징 요런 가격은 나중에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멈추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이 베이징을 보기 전에 제가 상하이를 봤어야 되는데 넘어갔군요. 자, 상하이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상하이 당국의 집값 억제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는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지역이 이번에는 이쪽이 올라갔다 이번에 올라갔다 계속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이 양푸라는 곳이랑 그 다음에 자딩이라는 곳, 요 바로 옆에 수조우 있습니다. 이런 데가 올라가더니 여기가 이제 멈추고 지금은 이제 홍콩, 그 다음에 황푸, 그 다음에 송장 이런 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하이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패턴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난호이라고도 부르고 린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쪽입니다. 여기 이제 테슬라 공장이 있는 데고요. 요 바로 밑에가 이제 저기 닝보에 있는 항저우안 신취라는 곳이 조성을 하고 있죠. 여기 다리가 지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신축 매물이 거의 다 소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감이 좋으신 분들은요. 작년 3, 4큐에 여기를 들어가셨습니다. 예, 이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베이가 여기 민항구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주로 관심 갖는 데가 칭푸하고 송장 쪽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홍차오 공항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저우 쪽 한번 봐보실게요. 광저우는 지금 여기 밑에가 바로 션전입니다. 션전이 뭐 압도적으로 강한데 광저우도 굉장히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관, 뭐 호이조우, 종산, 포산 이런 데가 나름대로 되게 강하고 큰 도시인데도 전혀 맥을 못 춥니다. 자,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저우는 CBD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티엔허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저우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한데 이 티엔허 바로 옆에 있는 위에시오랑 리완, 그다음에 하이주 요 세 개 지역이 광저우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데가 요거 판위라는 곳입니다.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영사관도 있어요. 총영사관. 이쪽에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난샤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한 국가급 신구가 이 난샤에 들어가 있습니다. 난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쫑샨에서 난샤를 거쳐서 션전으로 다리가 몇 개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봤으니까 난샤는 이미 거의 포화 상태예요.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관시 없으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쫑산 쪽에는 매물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와칭을 해주셨으면 해요. 예, 마지막으로 항저우 한번 봐볼게요. 항저우 같은 경우, 뭐야, 2분밖에 안 남았네. 저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천천히 항저우 하셔도 같은 됩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항저우는 지금 상황이 제가 독특한 게요. 항저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도시 전체가 지속적으로 3년 넘게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항저우가 이미 난징하고 수조 가격을 제친 지가 오래입니다. 근데 도시의 규모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가격 상승이 오히려 항저우에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항저우에서 유명한 데가 여기 시후라는 곳이거든요. 요 동네가 굉장히 우리 서호가 있는 데가 바로 이쪽이고요. 올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있는 데가 이제 항저우인데 거의 샤오샨취입니다. 이 샤오샨취에서 아시안 게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굉장히 부동산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신도시를. 자,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공유드린 것 같은데요. 중국 도시 중에 샤먼이라는 데 있잖아요. 도시 크기가 딸이 대련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신규 인구가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샤먼 토박이들밖에 못 사는 거예요. 가격이 이게 올라가면은요. 신도시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들어가면서 신규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도시가 계속 생명력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항저우는 지금 약간 샤먼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항저우에 들어간 분들이야 물론 기쁘시겠지만
이 항저우라는 도시가 장기적인 발전할 때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제가 항저우에 최근에 출장을 좀 다니는 편인데 보면은 도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도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 도로가 좁고 그다음에 지하철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 이점이 있는 곳, CBD에서 가까운 곳들은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그거를 자꾸 인프라를 갖다 건설해줘서 뚫어줘야 되거든요. 저 지금 칭다오 사는데 참 잘한다 싶은 게 이것들이 틈만 나면 공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사 때문에 차 막힌다고 막 불만하시는 분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저우까지 제가 좀 빠르게 봤고요. 기타 내용에서 제가 조금 이번 달에 제가 상당히 골치 아팠던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투자 고객들한테 왕체인이 됐다고 너무 제가 축하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가끔씩 보면 저 혼자 기뻐하고 있어요. 고객분은 이게 왜 축하받을 일이지?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축하받을 일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에서는요,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 이렇게 집주인이 되는 과정이죠. 집주인한테 집을 사는 순간 모든 권리가 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권리가. 한번 봐볼게요. 자, 신축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가 분양금을 납입을 하면서 산다. 그러면 제가 집값이 100원인데 그중에 20원을 냈습니다. 그럼 제가 분양금을 일부를 납입을 했죠. 그러면 제 권리는 이 개발상과 저 사이에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 권리는 없어요. 저는 나중에 이 개발상으로부터 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조금씩 모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금을 전액을 납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개발상으로부터 이 건물을 살 권리 플러스 이 개발상이 짓는 그 지역의 방산국으로부터 제가 가진 건물의 소유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리가 하나가 더 붙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제가 가진 권리라는 건 저와 개발상 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상이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권리는 아무도 보장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집도 소유를 하고 이제 집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산증이라는 걸 받거든요. 이건 뭐냐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권리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방산증을 받지 않은 집은요, 매도는 안 됩니다. 임대는 됩니다. 왜?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세 제로가 되는 건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방산증 받으시고 5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제로가 되거든요. 저희 이제 한국에 계시는 배정희 이사님 제일 골치 아프신 게 해외 거주 교민분들 양도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국은 양도세가 아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5년 넘으면 제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헝다 쪽 투자하신 고객분 업무를 도와드리다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객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왕첸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왕첸을 받기 전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헝다가 사실상의 파산을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크게 이슈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손익 이슈하고 민생 이슈가 있어요. 손익 이슈는 뭐냐면요. 이 집을 짓는 데에 공사 참여자라든지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손해의 개념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및 비즈니스 상거래로 인한 이슈인 거고요. 민생 이슈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 집에 입주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의식주에서 주를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라오바이싱이라고 해요. 이 백성의 국민의 기본 생활에 관련된 이슈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민생 이슈는 지켜주겠다. 하지만 손익 이슈는 알아서 해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가 볼게요. 내가 왕첸을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는 이게 민생 이슈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왕첸이 없으면 이거는 손익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제가 투자자인 겁니다. 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첸이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왕첸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케이스 2라는 건데요. 이거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자산 투자든지 간에 저평가된 거래 찾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리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해도 지금 가격이 높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평가된 거래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자, 심하게 저평가된 것이 신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축도 가격이 이런 기본적인 계단 곡선을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투자 수익률이 달라져요. 물론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무적이신 분은 뭐냐면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는 분은 최고 무적이에요. 그런 분은 무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적인 관점을 많이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부동산은 고평가가 되기도 하고 저평가가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혹시 저평가가 아닌가를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좋은 투자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번 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이어서 한국 쪽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오늘은 좀 컴팩트하게 시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서는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렇게 두 파트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SNS 리뷰 내용이 사실 이제 이 부동산 정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여서 그냥 통합적으로 제가 이번에 두 파트로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달까지는 뭐 심리지수 그 다음에 부동산원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시황의 지수들을 보여드렸는데 좀 비교하실 만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다 보니까 KB 부동산 시장 시황도 제가 같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데이터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 견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로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가장 최근인 거죠. 이제 3월 3주차 지난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동향을 일단 뽑아본 건데요. 보시면 그 전주 대비해서 일단 부동산원에서는 시황을 일단 하락했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하락했다라고 일단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매매든 전세든 거의 한 4주 넘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추세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격 변동률 추이도 이렇게 그래프가 예, 여기서 좀 멈춰서 이제 좀 내려오는 그래프로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지역별로 보신다고 하면 뭐 여기도 제가 이제 코멘트 해놨습니다만 2월 3주차에 이제 부동산을 처음으로 19년 9월 2주 하락 이후에 12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일단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 인천 이제 하락 보이실 거고요. 여전히 세종의 폭이 좀 큰 편입니다. 그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공급 이슈가 있거나 그다음에 그동안 급등했었던 지역들, 특히 이제 작년에 급등했었던 지역들의 이런 하락 추세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상황이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도 보시면 세종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좀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해서도 좀 변동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시면 뭐 0.01% 하락. 사실 하락이라고 명기하고 있긴 하지만 뭐 거의 고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 강북이나 경기, 뭐 인천 이런 데보다 강남은 좀 덜 떨어진 그런 분위기로 좀 보여지긴 하고요. 변동 지역 분포의 추이도 일단 보시면 거의 이제 90개에서 지금 뭐 87개, 거의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곳들도 거의 비슷하게 있는 상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특히 인천에 좀 하락이 두드러집니다. 인천에는 지금 뭐 검담부터 시작해서 공급 물량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추세들이 전세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신규 택지에 있는 그런 신규 공급 매물들은 아무래도 그런 잔금 일자에 맞춰서 매물들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런 하락폭이 좀 더 도드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그런 지역 분포의 추이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고요. 한 달 내.
상승폭의 추이도 비슷한 거. 보시면 여기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만 매매 가격으로 보신다고 하면 일단 강남권은 사실 뭐 뒤에 KB 시세랑도 같이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중대형 또는 이제 재건축 등 이런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은 매물들은 좀 신고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호가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사실 이제 거래 그 숫자랑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역대 최소 숫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로만 보면. 그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급매물 소화되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매물은 일단 좀 그러니까 매물 자체는 좀 감소하긴 했는데 일단 하락폭은 좀 축소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현상은 좀 지속되고 있다. 국가나 구축들은 더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제가 비교해서 보셨으면 하는 KB 부동산 시황인데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원은 이제 공공기관 발표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KB 부동산 시황은 민간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각각의 또 입장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를 좀 대변하는 역할도 일부 하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숫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 부동산 시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기준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지금 여전히 레코딩을 하고 있죠. 전국 0.04%, 서울, 그다음에 뭐 경기도, 그러니까 인천은 뭐 0%가 사실상 뭐 움직임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구별 아파트 매매 가격을 좀 여기서 또 뽑아봤는데 지금 보시면 금천구, 광진, 그다음에 강남, 용산까지 좀 주요 지역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이 일단 상승 추세 여전히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파트 매매 가격의 주간 변동률을 보신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일단 뭐 전북이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요. 강원도, 경남, 제주, 서귀포, 광주까지 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의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얘기고요. 경기도만 또 따로 떼서 본다고 하면 안성이나 평택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 개발 호재가 있거나 물량의 어떤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은 곳들이 좀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가격 동향도 보시면 아까 부동산원이랑 좀 차이가 있죠. 보합권 어쨌든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전국 기준 0.05%, 서울은 0.01%, 경기도, 인천 이렇게 지금 레코딩이 되고 있고 서울 구별로 본다고 하면 영등포, 그다음에 아까 매매 가격 지수에서도 좀 상위에 있었던 용산 등등이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로는 상위에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시면 강원도, 아까 강원도도 매매 쪽에 있었죠. 그다음에 경남, 전북. 매매가 상승이 있는 곳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도 있는 추세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 경기도도 안성 있고요. 동두천이 좀 두드러졌고 평택 있고 이천 아까도 있었고 일산시 고양도 있고 일단 매매 추세랑 전세가 추세는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부동산원 시황과 KB 부동산원의 시황은 하락이냐 그래도 일단 보합 또는 상승이냐 좀 갈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KB 부동산 시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단 2월 셋째 주부터 하락 추세라고 레코딩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상승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심리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지표를 좀 뽑아봐 왔고요. 이제 밑에 또 설명이 있지만 매수 우위 지수에서 그 범위는 0에서부터 200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수가 100을 초과를 해야 매수자가 많다.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률과는 또 별개로 지금 보시면 작년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매도자가 많은 시장이 있다. 그 중에는 뭐 그래도 그나마 서울의 지수가 높기는 한데 여전히 100에서도 한 절반 미만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도시들
대구 이런 데는 지금 숫자가 1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그만큼 많이 이제 적체돼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일단 그래도 좀 대표성이 있는 매물이기도 하고 저희가 관리해왔던 매물이다 보니까 좀 체이스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달에 저희가 6억 100만 원에 거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직접 하신 거.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진행한 건이고, 그러니까 중계동에서도 가장 대장주거든요. 대장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건축 이슈도 있는 데여서 좀 그 강북 쪽에서는 어떤 지표가 되는 서민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6억에 거래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6억 100만 원 이게 저희가 거래한 매물이거든요. 예. 그 뒤로 일단 6억 4천으로 실거래가가 찍혔고 호가는 지금 가장 낮은 가격이 6억 5천 정도에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높은 거는 7억 2, 3천까지. 그러니까 4분기 때 사실 분위기가 호가 기준으로는 7억 미만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이미 호가도 좀 7억 위로 올라가 있다. 자, 여러 가지가 그 뒤에 들 설명이랑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데이터랑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강남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 매물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전세가로 봤을 때는 일부 뭐 하락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거의 9억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사실 전세가는 좀 그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가격이 세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단 가격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신규 가격,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가격.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5% 올렸다고 치면 제가 봤을 때 한 6억 초반이었던 게 지금 6억 4천으로 올라간 거겠죠. 2년 더 살면서. 그 다음에 협의 가격. 협의 가격이라는 거는 현재가랑 그 다음에 요 갱신 청구권 쓴 정도의 예전 가격, 중간 값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협의해서 가격을 이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구성이 돼 있다. 복잡하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혼잡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매로 보면은 급매물 소화되는 분위기였는데 그 이후로는 좀 바닥을 약간 찍으면서 호가 상승하고 거래가도 약간 상승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약간 뭐 부동산원 시황, 그다음에 KB 시황 그거 다 연결해서 좀 종합적으로 이런 저희 샘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들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게 좀 분위기를 나타내는 기사들인 것 같아서 제가 떼왔는데 일단은 매물을 좀 거두는 추세에 있다. 네, 거두는 추세에 있다라는 기사고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그런 사인들이 나오다 보니 이게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안 팔겠다, 걷어들인다라고 지금 일단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단지들이 지금 상당히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뒤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건수로 보면은 역사상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졌다. 네, 뭐 거의 뭐 제가 지난 아마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00건이 거의 바텀이었거든요. 근데 1000건이 거래됐다는 거는 그것보다도 한 10분의 1 수준이니까 서울 전체로 봤을 때 거의 거래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금매물 정도 빼고는. 작년 이제 7월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10,000건도 안 되는 거죠. 4,000건, 뭐 그다음에 3,000건 계속 줄어들고 그런 추세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뒤에 설명드릴 이런 재건축 이슈들 때문에 시장에 여러 가지 좀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상승을 좀 부추길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심리 지수가 좀 상승 추세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집주인 매물 거두면서 호가를 올리는 모습도 포착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이런 세금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이 많으시겠죠.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분들 보유세, 양도세 어떤 걸 특히 해야 될까? 이제 지금 이제 신정부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1주택자만 대상으로 하겠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일단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 지금 일단 다주택자분들이 고민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어차피 보유세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될 거냐? 또 이제 중과세를 이제 계속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공시가가 그동안 급등을 해왔고
올해 뭐 보유세에 대해서 다들 부담이 좀 많으신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네, 뭐 이렇게 폭으로 보시면은 뭐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일단 이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특히 강남 서초, 저희 사무실이 있는 서초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좀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 58평, 55평형 대형 평수. 이제 3월 19일이니까 지금 한 열흘 전이죠. 네, 최고가인 51억에 팔렸다. 네, 대치 우성 1차라는 아파트거든요. 51억에 팔렸고 이게 지금 40년 차 정도, 그러니까 40년 거의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이제 거래됐을 때가 35억 정도였었으니까 거의 17, 18억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잠원, 한신 이런 데도 지금 최고가 거래되고 있고요. 강남 서초 재건축, 그러니까 요 키워드로 묶이면 신고가로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구정, 현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달에 한번 공유드렸던 내용인데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불리죠. 이 신통기획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부가 어쨌든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서울시장과 또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3개 라인이 일단 부동산 관련된 이런 신통기획 정책을 아무래도 좀 더 탄력받게끔 만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통기획에 대해서는 1월 달에 한번 설명도 드렸지만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 내용들을 찾아보시고 어떤 지역들이 신통 기획으로 탄력받고 있는 지역들인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관심 있는 지역들이 신통이 뭐의 약자입니까? 신통하다 신속 통합 기획, 신속 신속통합. 통합 기획이고요. 그야말로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한다.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줄여가지고. 절차를 이제 네. 간소화해서 빨리 진행한다라는 얘기고요. 거기에 또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네, 또 윤석열 시대 이제 일기 신도시가 지금 또 핫 이슈입니다. 일기 신도시. 예, 저도 들었어요. 이거. 네,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다들 저울질하고 계시고요. 특히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겠다. 와. 예를 들어서 이제 용도 지역들이 뭐 1종, 2종, 3종 이런 어느 종이냐에 따라서 이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숫자가 지정을 1에서 하는 2에서 거네요. 3으로 올라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제 네.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 맥스인데 이거를 거의 1.7배, 거의 2배까지 올려준다는 거니까 사실 재건축하는 단지들 입장에서는 이거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그럼 재건축하는 게 맞겠는데? 그렇죠.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게 이제 그 가치가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기 커지죠. 네, 때문에. 네, 예. 분담금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당 재건축 연합회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하지 말고 우리 재건축하자 이런 목소리들도 지금 솔솔찮게 나오고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대출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LTV, 론투밸류죠. 어쨌든 뭐 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상향해주겠다. 비록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제 생애 최초 주택자 기준으로기는 한데, 그리고 1주택,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70% 일괄 적용해주는 거. 지역과 상관없이 투기 지역이냐, 뭐 그러니까 과열 지역이냐. 이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워낙 또 대출 규제가 좀 강력했다 보니까 이런 지원들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그 전에 지금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면 40%, 9억에서 15억 사이면 일단 9억 이하에 대해서 40%를 받은 다음에 그 15억 전까지의 그렇죠. 한 6억 구간은 20%를 받고 15억이 넘어가면 이제 아예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또 의뢰를 받은 매물인데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고 어, 이제 20평형대 매물인데 이게 딱 호가 15억에 딱 걸려 있거든요. 딱 네. 15억이야. 네, 그러니까 호가 15억이라는 얘기는 이제 15억을 안 넘기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5억이 넘어가는 순간 일단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매수자의 그런 수요폭이 더 줄어들 거를 감안을 해서 딱 캡이 좀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이. 네, 뭐또 약간 이건 좀 특이한 기사기는 한데, 그러니까 특이한 기사라기보다는 일단 뭐 앞에랑은 약간 좀 열이 좀 다른 기사긴 한데 외국인 부동산의 어떤 이 거래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뭐 건축물, 토지 거래 등등이 일단 최저로 가고 있다. 사실 거의 작년 한 2분기부터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던 건 맞고요. 가장 그 거래가 많았던 거는 작년 1분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뭐 폭발적으로 한 2, 3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증가를 했었고 그 추세가 일단 지금은 꺾이고 있다. 외국 기준으로. 네, 아무래도 이런 규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부도 바뀌기도 했지만 좀 강력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요 신부동산 정책을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되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3월 9일이었으니까 지금부터 딱 3주 전이네요. 3주 전에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고 그에 따라서 지난 3주 동안 뭐 부동산 관련해서는 냈던 정책이 어떤 거냐, 이 정책들을 누가 실행할 거냐, 언제 실행할 거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유튜브 채널들도 뭐 오르냐 내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주요하게 다루는 것들은 이런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그런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 보통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급 측면, 그 다음에 세제 측면,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각각이 다 사실 좀 강력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임기 내 250만 가구는 뭐 떨어진 이재명 후보도 뭐 거의 동일하게 사실 공급 정책을 냈었으니까 차치하고요. 요게 핵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시키겠다. 네. 이게 지금 시장에 엄청난 화두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거기랑 맞물려 있는 게 결국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아예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재건축이 특히나 좀 어려웠던 게 정밀안전진단에서 등급을 낮게 받아버리면 그 계속 번복이 돼가지고 시간이 뭐 몇 년 이상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첫 단추부터 아예 뭐 면제하는 것까지도 지금 언급을 해왔습니다.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겠다. 환수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재건축하는 단지들에서 요즘 좀 그 이슈가 되는 게 건축비랑 이런 게 많이 올라가지고 분양가가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이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환수하겠다고까지 하니까 이제 재건축 하지 말자 뭐 이런 단지들도 꽤 있었죠. 대선 전에는. 근데 이걸 완화한다라는 움직임이 만약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 단지들이 또 재건축하겠다고 또 이제 그런 모임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제 정책으로 보신다면 뭐 이것도 늘 얘기가 많았죠. 종부세랑 재산세 통합하겠다. 일괄 관리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세 개편하겠다. 양도세, 취득세. 그리고 이게 또 핵심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올해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이제 판가름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으로 배제. 최대 2년 동안. 그러니까 거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3주택자, 4주택자분들이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중과세 뭐 20%, 30% 플러스 해버리면은 뭐 워낙 그동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그 양도세 세율 구간이 최소한 30%에서 한 4, 50%씩 되거든요. 45%까지 되시죠. 30% 중과세를 맞아버린다. 75%를 내야 되고 거기에 뭐 농특세랑 뭐랑 다 내고 나면은 82.5%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내가 거죠. 집만 없어지는 개념이어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뭐 팔고 싶어도 못 내놓습니다. 안 내놓습니다.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적용시켜 주면 좀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시장의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또는 뭐 1% 단일적 이런 얘기도 있고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강력합니다. 임대차 3법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3단 가격이 나오게끔도 하는 좀 이제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법이기도 했었는데 아예 이거 전면 재검토하겠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국회에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거라 대통령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 또 제가 정리된 내용이랑도 결국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예. 좀 이렇게 종류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재정비해서 양질의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 빠르게 하겠다라는 얘기고,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뭐 이런 거 신통기기랑도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이랑 관련돼서 이제 뭐 임대시장 정상화하겠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활성화하겠다. 세제 정상화하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투기는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정부가 해왔던 정책과 거의 반대로 가겠다. 이제 새로운 정부는 일단 그동안에 어쨌든 뭔가 폐해가 있었던 걸 다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반복되는 내용인데 빠르게 좀 지나갈게요. 일단 뭐 시장에는 좀 안정을 주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기본 목표고요.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도 제정하겠다. 정밀 안전진단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뭐 3법, 뭐 종부세 합산 과세, 종부세 합산 과세도 좀 사실 이슈죠. 이거 뭐 저거 세요. 해야겠다고. 네, 예. 엄청 네, 많이들 내신 분들 있습니다. 주변에 뭐 몇천만 원에서 뭐 수억 내신 분들 있어요. 많이 갖고 계신.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하겠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와의 정책 연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 재건축 절차 완화 기조가 동일하다고 보면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소규모 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일기 신도시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일기 신도시들이 보면은 이미 30년이 넘어간 도시들인데 그렇죠. 사실 그 교통부터 시작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많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양질의 좀 더 이제 좋은 아파트, 좋은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좀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따로 떼어 봤고요. 그 일기 신도시 하면 대부분 다 이제 일산하고 분당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외에도 중동도 있고 평촌도 있고 또 삼본도 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총 합쳐서 30만 호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이 7만 호, 그 다음에 분당이 한 10만 호, 두 개 합쳐서 17만 호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보시면 4만, 4만, 4만이니까 뭐 한 12만, 13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일산 분당 외에도 이 지역들이 사실 또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이 가중되고 있죠. 아마 이 도시, 그러니까 이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제 아파트도 오래되고 뭐 당연히 주차장, 이게 뭐 차 요즘은 두 대 있는 게 기본이니까 주차 난이죠. 막 이중 주차 해야 되고 막 밀고 빼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 소음 진동도 있고 단열 뭐 방풍도 좀 문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좀 불편해지는 그런 단계에 있죠.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래서 일단 앞에 뭐 재건축 얘기도 있었지만 처음 일단 초기 작년 뭐 올해 사이에 제일 많이 얘기가 됐던 거는 리모델링 사업.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얘기가 되었었어요. 음. 근데 뭐 용적률을 사실 이제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 분위기가 확대됐던 이유는 용적률이 그래봐야 다 요 도시들이 다 뭐 2종이나 뭐 이러니까 다 용적률 기준으로 200%안 보면 될 거예요. 네, 예. 200%뭐 250%인데 사실 이거 해가지고는 재건축 사업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리모델링으로 가자 그럼 차라리 그런 얘기였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익환수제 적용도 안 되고 뭐 기간도 뭐 훨씬 짧고 그다음에 안전지단 기준도 이제 뭐 쓰기 용이하고 민간 사업으로 상당히 좀 진행하기가 쉽고 정부의 눈치 많이 안 봐도 되고 그래서 그런 일기 신도시들의 리모델링의 속도가 좀 붙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플러스 이제 재건축까지 얘기가 같이 되겠죠. 둘 중에 뭘 할 건지 그런 얘기만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만약에 이제 해당 지역에 사시거나 해당 이런 일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산 분당 외에 중동, 평촌, 삼본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아까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뭐 어쨌든 국회의원분들이 또 어떻게
그 표결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뭐 대통령이 됐다고 다 될 수 있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발라서 보신다고 하면 세제, 대출, 도시정비, 뭐 전세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요 골드 처리한 거 네. 행정부 소관, 행정부 소관, 음, 행정부 소관 대통령이 할 수 얘네들은 있다. 네. 얘네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취임과 동시에 가능성이 높다. 중과세 한시적 배제 이거 거의 좋다. 바로 풀 수 있다는 거고요. 정리 잘하셨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요 아무튼 뭐 정리는 또 저희 같은 저희 직원분이 같이 해주셨는데 워낙 또 저도 예. 보면서 정리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발표하는 저로서도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감사하네요. 네, LTV 기준 조정하는 거, 뭐 생애 최초 주택자 뭐 80%로 높여주는 거, 행정부 소관이니까 뭐 바로 거의 접근될 수 있고 이게 사실 또 중요하죠. 정밀 안전 진단 면제. 이거 하는 순간 이제 재건축 재개발 단지,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네, 뭐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좀 들썩들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세제, 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재산세 통합, 이제 취득세, 보유세, 세율 인하,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3법. 이제 이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라서 뭐 지금 당장 이제 보시면 네, 뭐 서로 이제 반대에 있는 당의 수가 어쨌든 뭐 표결을 붙인다고 일단 뭐 많은 상태다 보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부 소관인 부분들, 그 다음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좀 귀추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네, 한국도 엄청 들썩이겠네요.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아유, 어, 그 한번 정리하는 김에 역대 정권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봤고 어떤 해법들을 가졌는지 그래도 한번 좀 어우,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것까지. 네, 예, 좋네요. 네, 예. 그래도 일단 비교를 해서 각각의 정부들이 그동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뭐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또 이제 대충 다 이제 감이 있으시니까 보시면 이제 규제 강화였죠.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빨간색 있네, 네, 저기. 문재인 정부 때 규제 강화였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카메라 완화였죠. 켜신 분 계신데 카메라 좀 꺼주십시오. 카메라 아, 꺼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진행하시고요. 그 규제 강화 이렇게 두 분 있었고 규제 완화 지금 이제 두 분이었다고 보면 이제 종부세, 그다음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그다음에 DTI,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다 익숙한 내용들이시죠. 이제 뭐 공과 가가 다 있겠죠. 공과 가가 어느 정도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정말 강력했던 빈도와 강도의 정부였었는데 공이라고 하면 그래도 시장 투명성을 제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한 게 사실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계속 누적이 되고 전체 시장에서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장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패한 역사다. 그때 또 이제 가격이 막 급등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보시면 이명박 정부는 약간 좀그 시기적으로 약간 특별한 게 있죠. 리먼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 워낙 좀 안 좋은 쪽으로 갔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가격 막 이제 꼬꾸라지면서 아예 규제를 다 풀어줬죠. 풀어줘서 규제를 풀어줬는데도 사실 더 빠지거나 안 올라가서 그렇죠. 공급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네.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세, 취득세 면제하고 LTV, DT 규제 완화도 하고 재건축 연합 완화하고 모기지 확대하고 쫙 다 풀어주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이노믹스라고 그때 당시 최경환 네. 경제부 총리가 이제 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얘기를 네. 할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좀 그런 주택에 대해서 좀 어떤 정책들을 펼쳤었는데 뭐 부동산 시장 부양, 내수 활성화를 추구를 했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워낙 좀 저조하고 또 이제 이게 아무래도 대출을 계속 늘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뭐 급속하게 좀 증가를 해왔고요. 뭐 노무현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요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권의 영향으로. 네. 네. 근데 이 투기라는 단어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문재인 정부 때는 좀 투기를 상당히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많이 타겟이 됐죠. 뭐 정말 뭐 32개의 정책인가가 나왔었고 뭐 이 노무현 정부 때 썼던 거에 거의 막 더블로 이제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시장이 다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뭐 후보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명암 중에 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지율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규제 강화했었을 때의 시장, 그다음에 규제 완화했었을 때의 시장,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고 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근데 적어도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시장에 그동안 영향을 미쳐 왔었는지는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뭐 제 쪽에서는 그래도 오늘 좀 빠르게 네, 좀 컴팩트하게 감사합니다. 네, 시간에 끝내봤습니다. 맞춰주셔서. 네. 네.